우리나라 정치도 정신없지만 트럼프 시대 세계 경제 정말 정신없습니다. 이런 세계 경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뉴스를 쏟아내는데 그중에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듯한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자동차, 반도체,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25%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많이 가겠죠? 그럼요. 제 생각에는 기업들은 기업들에게도 악재지만 기업들은 어떻게든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라든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의 내수가 굉장히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겠죠. 공장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 사람들이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상대방과 협상하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이라기보다는 좀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쓰면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주장하잖아요. 근데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다른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거 우리도 알아. 그렇지만은 하겠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올릴 때도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트럼프의 워딩으로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이제 글을 봤는데 트럼프의 이제 그 통상 정책을 조언하는 이런 그 로버트 라이트아이저라고 하는 오래된 이제 변호사이죠. 통상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미국과 FTA 맺을 때 한미 FTA 맺을 때 ISDS라고 하는 그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라는 게 그게 우리 입장에서 독소 조항이다 그랬거든요. 다국적 기업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정부를. 실제로 이제 그 론스타라든가 이런 그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4천억 넘게 물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근데 로버트 라이트아이저는 ISDS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재산권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그런 미국 자본을 나라 밖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미국 기업들이 나라 밖으로 공장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월마트와 같은 유통자본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이고요. 우리가 싸게 중국에서 물건 가져와서 싸게 파는 건 좋은데 그런 거보다는 제조업 진흥이 자기들에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치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이 사람들이 조금 일기 때보다는 조금 더 좀 강경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진심으로 보호무역을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을 살리겠다.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에 나가서 제조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거죠. 저는 미국이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자기들끼리 문 닫아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던 나라였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자국 시장을 다른 나라에게 완전히 개방을 해서 물건을 팔게 해줬죠.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전범 국가나 한국도 대미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이제 그때는 동서냉전을 하면서 동맹국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준 건데 미국이 그냥 베풀기만 한 건 아니고요. 미국도 다른 나라 물건을 이제 샀쓴다라고 하는 거는 수입 시장을 개방한다는 거는 미국인들이 왕창 그냥 과소비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마음껏 쓰고 그 대신에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더라도 미국이 국가 부도가 날 일이 없어요.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은 전통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저축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쓰고 남은 소비하고 남은 게 저축인데 과소비라니까 저축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저축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부터 물건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인 나라들이 다시 미국에 국채를 사면서 돈을 꿔주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가져온 일종의 일련의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좀 뭔가 바뀌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 요지는
이제 트럼프가 약간 블러핑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될 만한 경제적 조건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네.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야 이건 뭐 제조업 기반 없이 금융만 가지고 돈놀이만 하는 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제조업 하자.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오바마 때 일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또 셰일 에너지가 이제 그 발견이 되면서 미국의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지금 뭐 AI 같은 것들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지금 정권에서 이 반도체 산단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잘 와닿지 않는 건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듬성듬성 비어져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은 굉장히 전기료가 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냥 미국 정부의 국채를 막 사니까 부족한 저축을 다른 나라에 손을 빌릴 필요도 없어졌고 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야 이게 뭐 좀 싸게 만든다고 밸류체인을 막 뭐 말레이시아에 자동차 반도체 넣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미국이 다른 나라에 윽박지를 수 있을 정도의 네, 그런 환경들이 조금 만들어진 것 같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좀 뭐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양적 완화 과정에서 그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했던 예를 들면 미국 네. 국채를 그냥 화폐를 발행해서 구입하는 식으로 네. 화폐를 공급하는 그 방법이 예전에는 그거를 미국의 물건판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국채를 사줬는데 네네. 뭐 봤더니 이거 뭐 우리가 그냥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변화가 크게 보면은 뭐 바이든과 트럼프가 사이가 사실 좋진 않지만 트럼프가 유일하게 뭐 바이든 그 정책을 칭찬했던 거는 막 중국을 공격하고 보조금을 줘서 공장을 뭐 미국 땅에 들어오게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왜 돈을 주니? 그냥 이 관세를 물리 말아서 오지만 그래도 밸류체인을 미국 중심으로 바꾸는 건 잘하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트럼프 일기 때 시작됐다기보다는 뭐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런 과정들이 이런 연속성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뭐 일시적인 돌출 행위로 봐서는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조업을 살리고 또 이 스스로 뭔가를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 미국을 자립적인 경제구조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주의 어떻게 보면 옛날식의 중상주의 네. 경제로 만들겠다는 거는 트럼프의 기획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2008년부터 말씀하시는 게리 피사로라고 하는 이제 하버드 대학 네. 교수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제조업 진흥 계획 이런 플랜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이 한 2007년 8년 이때는 제조업 노동자 숫자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어떤 전문 지식 노동자보다 숫자가 적을 정도였어요. 그게 1980년도부터 네네. 그난 30년 동안 계속 제조업 노동자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숫자가 2009년에 바닥을 치고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금융에 돈놀이하면서 돌아갔던 경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미국 내부의 성찰이 2008년 이후에 전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뭐 중국과 또 약간의 좀 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선택도 조금 지금 어떤 행동을 나름 또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센터장님, 이 까다로운 의문이 여러 가지가 네. 막 드는데요. 네. 제가 좀 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달러가 좀 약세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경상수지를 이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네,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또 외국에 팔기도 해야 되고 수입은 네. 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가려는 기미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에 1,470원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오늘 1,430원이 깨졌어요. 떨어졌네요. 얼추 한 45원 지금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에 대해서는 달러를 강세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2017년부터 20년까지 집권했을 때 달러 가치가 신흥국에 대해서는 강했고요.
유로나 엔과 같은 이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의 색깔이 굳이 강달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지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985년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이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달러 약세를 오히려 좀 인위적으로 네.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어쨌든 트럼프 취임 이후로는 강달러가 아니고 오히려 달러가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사실 지난해 말에 정치적 급변 상황 뭐 이런 게 겹치면서 네. 뭐 그것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상황도 겹치면서 사실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네. 막 1,500원, 1,600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네. 얘기까지 하면서 IMF 구제금융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런 상황은 근데 오래 저는 가지 않는 IMF 건가요? 구제금융은 이건 조금 뭐 우리가 뭐 경제 상황이란 건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나빠지면 뭔가 자기 실현적으로 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긴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4%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대외 부채 대비 대외 자산이 많아졌어요.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제 일본과 같은 그런 큰 빌딩 건물주는 아닌데 네. 좀 월세 잘 나오는 괜찮은 건물주가 한국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가 완전히 정착된 거는 201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한국이 뭐 이렇게 뭐 그 달러가 부족해서 IMF에 손 벌리고 이럴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40원이 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국이 가진 정정 불안 그러면은 뭐 그런 불안 때문에 원화 가치가 약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상식적인 해석인데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원화가 약해지는 과정에서 다른 통화들과 비교를 해보면 원화보다 꽤 약했던 통화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엔이 더 약했고요. 아. 영국 파운드가 더 약했고요. 네. 호주 달러가 원보다 더 약했어요. 아. 그러면은 저는 원화가 약해지는 게 우리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영향을 받았겠지만 저는 크게 보면 그냥 원화 약세라기보다 강달러 같아요. 아, 달러 강세였다. 달러가 강하다 보니 이제 다른 통화가 같이 이제 갔던 거고 지금은 뭐 159엔 갔던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조금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경제가 지난 뭐 2, 3년 동안 너무 잘 나갔는데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 경기가 조금 둔화돼야 물가가 잡히거든요. 근데 경기가 너무 좋고 인플레 부담이 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높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조금 꺾이는 거 아닌가? 조금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아.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좀 이제 원화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1,500원 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공포감 이런 우려는 자본시장에서는 조금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환율은 좀 안정세를 찾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저는 레고랜드 사태 때 네. 2022년 그 가을철에 이 강원도에서 그 중도개발공사인가요? 그 지방 사업하는 그 지방채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그때도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반적 해석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채권 시장 혼란 때문에 원화가 약하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때도 엔도 약했고 유로도 약했고 다 약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2022년 가을철쯤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멈춰질 거다. 이런 기대가 투영이 되면서 그냥 달러가 굉장히 약해져서 지금 1,220원대 환율이 저도 이게 그런 적이 있어서 생각하겠지만 네. 2023년 2월 달에 1,220원까지 단기간에 200원 떨어졌어요. 저는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1,200원대도 갈 수 있다. 저는 뭐 1,200원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네. 여기서 뭐 1,300원대 초반 네. 뭐 이런 것들은 전 갈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갈 수 있다. 이건 뭐 원화가 한국 경제가 좋아서라기보다 네. 결국은 이것도 원화 강세가 아니고 크게 보면 달러 약세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화하고 달러하고의 관계만 보면요, 우리 네. 금리 얘기를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나라 내수 경기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계속 내려야 된다는 이 압박이 있고 또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 내릴지 하고 이제 금리를 혹시 내리게 되면 그러면 또 원화 약세가 되는 거 아닌지. 일단은 금리는 좀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은데 특히 민간 소비는 최근에 뭐 한 30개월 중에서 한 27개월이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경제 생활한 이후로 최장기간의 소비 침체입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늘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가 은행의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쓸 돈이 없는 것도 소비 침체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금리를 하느니 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원화가 조금 뭐 약해질 개연성은 있죠, 이론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그 원화와 달러가 그 두 통화가 일종의 투자자들이 받아들인 크레딧 신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예컨대 뭐 자메이카의 통화를 비교할 때 자메이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했다 그래서 이 환율이 바뀌진 않고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한미 금리차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미국의 상황 자체, 그냥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뭐 미국이 뭐 금리를 낮춘다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금리차와는 무관하게 그냥 달러가 약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강달러 흐름은 조금 제동이 걸리는 것 같고 네. 1월 달과 비교하면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한 30원 떨어졌기 때문에 한은도 금리를 낮추는 데 따른 부담은 조금 덜어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엔 네. 조금 내수 부양을 뭐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릴 거고 그럼에도 환율은 크게 네, 뭐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같이 좀 나오는데. 저는 요즘 보면 보통 한국은행이나 뭐 KDI나 뭐 기획재정부나 이런 소위 공공기관들은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 눈높이가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바램을 담아서 네. 하는 면이 있는데 요즘은 시장보다 뭐 예컨대 KDI가 올해 성장 전망치를 1.6%인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 1.7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9%인데 저는 뭐 한 1.6 정도로 또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낮출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그거는 수출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수가 더 안 좋아지는 내수는 겁니까? 계속 안 좋고 네. 수출이 뭐 이제 2월 20일까지 보면 전년 동월비해서 한 0.2%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조업 일수가 한 이틀 정도 적긴 한데 올해 한국은행의 전망이나 뭐 많은 기관들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는 좀 덜 늘어나지만 그래도 한 5% 정도는 늘어날 거다라는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데 네. 저는 뭐 내수는 안 좋고 수출도 생각보다는 조금 뭐 불확실성이 커져서 아, 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3% 포인트면은 꽤 큰 그 전망치 큰- 하락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망은 큰데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는 이미 좀 선행적으로 조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재작년에 네. 1.4% 성장했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앞에 일자 붙은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아, 물론 이제 외환위기 같은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네. 과거에 한국 경제가 나빴던 거는 IMF 외환위기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큰 샥이 있으면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엔 바로 회복이 되는 그런 경로였는데 사실 재작년에 1.4%는 재작년에 사실 뭐 그렇게 큰일 없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하고 올해 1%대 또 한국은행 기존 전망이 내년에도 1%대 성장이거든요. 뭐 내년 성장률 수치야 뭐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한국이 뭔가 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뭐 그런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증시 얘기로 조금 네. 돌려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망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네. 또 게다가 강달러가 아니고 이제 약달러로 돌아선다고 하시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력 기업은 수출 기업들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걱정이 올해 됩니다. 한국의 성과가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현재까지요? 예, 뭐 물론 2달치 안 됐지만 또 중국 시장과 한국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중국과 한국은 길게 보면 약간 못난이 증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주가가 선조정을 받은 그런 기저효과가 일정 정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앞서서 제가 그 레고랜드 그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20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은 뭐 타격을 받는데 비달러 자산으로 한국 주식은 조금 수혜를 받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에서 1,220원까지 떨어질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16조 원 샀고요. 코스피도 한 15% 올랐습니다. 오히려 약달러일 때, 그러니까 네. 원화가 강세일 때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환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300원대 환율도 사실 뭐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에게 이제 좋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환율은 뭐 여러 가지 득실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조금 기회가 여전히 시장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환율의 변화도 한국이 좋아서 나타나는 강달러가 아니고 사실 같은 말이지만 네. 약달러의 성격이 있고, 지금까지 좋았던 것도 뭐 작년에 주가가 조정받은 데 따른 일종의 기저효과라고 보면 뭔가 조금 이제 방어적인 논리들은 있지만 주가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상법 개정이나 논란이 되게 많지만 그런 지배구조 쪽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아주 긍정적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뉴스일 것 같고, 나머지는 어쨌든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박스권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해온 우리 증시를 레벨업 시키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에서 한번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과정인데 박스권 내에서의 뭐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입니다. 업종별로 자동차 업종 같은 게 이제 관세 발표되고 그러면 네. 좀 위험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미 주가가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한국은 이제 좋은 건 없지만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아서 네. 비싸지 않다. 뭐 이런 정도가 뭐 한국 시장 투자할 때는 사실 뭐 길게 보면 이런 것들이 뭐 한국 주식을 사야 될 동거가 되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올 한 해만 놓고 보면 너무 한국 주식을 뭐 외면하고 많이 오른 미국 주식 사고 하게 되면 조금 엇박자 탈 수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그래도 약간 안심이 되고 희망이 약간 생깁니다. 근데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이 미국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네. 여쭤도 될까요? 미국이 정말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좀 더 네.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하고 말씀 나눴고요.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